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당은 지규현 판사 교체와 조 대법원장 사퇴, 거기에 4인 회동서를 제기하며 대법원장 탄핵, 수사까지 몰아붙였었죠. 하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는 상황, 다음 주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과정을 따져 묻겠다고요. 하지만 취재 결과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지규현 판사, 한덕수 전 총리는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 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가 대선 개입이 아닌지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주심 판사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외에도 대법관 4명,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맡은 지규현 판사도 증인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외적으론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란 입장. 하지만 내부적으론 판사들이 사건 처리 과정을 따지는 청문회엔 출석 불가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전해집니다. 대법관이나 판사나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하면 법원조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재판을 안 맡는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만 출석해온 선례가 이번 청문회에서도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다룬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과의 회동 의혹으로 증인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도 회동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열리는 30일을 삼권 분립 사망일로 규정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청문회에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초유의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교체로 사법부 장악 수순을 밟으려는 거라는 겁니다. 청문회 안 통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재로 가는 길은 이미 7부 능선, 8부 능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실제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을 하게 되는데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김기표 의원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선 사법부 수장과의 대결 구도가 추석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청문회라는 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실체를 밝히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그 핵심 의혹,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서를 제기한 제보자, 열린공감TV, 제보한 의원들은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정치적인 공방만 난무하는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 19명입니다. 추천 인사는 모두 범여권 의원들.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란 이유지만 의혹이 핵심인 4인 회동서를 제기한 제보자나 최초 보도한 유튜브 열린공감TV 관계자는 빠져 있습니다.
최초 제보자 서영규, 부승찬 의원도 증인 명단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조희대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사인 회동 당사자 중 회동 사실을 부인한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김충식 씨도 빠졌습니다. 정상명 총장 이들은 쏙 뺐습니다. 스스로 가짜 뉴스인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현직 대법관도 6명을 불렀는데 지난 5월 조 대법원장 청문회 당시 증인 14명이 모두 불출석했듯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정치 공세형 맹탕 청문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참고인으로 부른 현직 부장판사 2명, 전문가 3명은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던 이들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청문회 주 목적은 소문 확인이 아닌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판결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폐지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반대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도 배임죄 폐지가 아닌 완화인데 여권이 폐지를 밀어붙이는 이유. 그 최대 수혜자가 4,895억 원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대통령을 면책하려고 하는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법 개정이다. 죄를 부인하는 죄인은 봤어도 법을 폐지하는 죄인은 처음입니다. 민주당을 향해 모순이라고도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 보호하겠다고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키더니 부도덕한 기업인만 좋아할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회사의 손해를 가한 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집니다.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에게 전가됩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었다고 공세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만 해도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법무부에서도 이런 배임죄의 개정 이런 부분을 기업 쪽의 의견을 좀 잘 들으셔가지고 한번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임죄를 둘러싸고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 연출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용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총대를 맸습니다.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핵 동결로 수위를 낮춘 건 대북 송금 사건 때문이란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 공개할까 봐 약점이 잡혔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여당은 몸값을 올리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의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여차하면 모두 공개해버릴 수도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걸려있는 부분을 꼬집은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정책 폐기를 조건으로 내걸자 북핵 동결이 대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 그런 약점 때문이라는 게 한 전 대표의 추정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굉장한 공포가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숙청하려고 하고 대법관을 몇십 명 늘려가지고 자기 사람 채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간에 법원을 굴종시키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떨어진 몸값을 올리고자 억지 주장을 들이대는 모습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했다고요? 이유가 뭔지 김민곤 기자 보도 보시고 나경원 법사위원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법사위 재석 의원은 4명이었는데 3명을 동시 퇴장시킨 겁니다.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손팻말을 떼라고 요구하더니 직접 철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국회 직원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떼는 것도 앞으로 하실 거예요. 급기야 회의에 출석한 국민의힘 의원 4명 중 3명을 퇴장하라고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퇴장 명령과 함께 발언권이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 과정에서 추 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을 호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서 국회 경위 13명을 난입시켰습니다. 의원 1명당 2~3명의 국회 경위가 애웠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동안 발언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어떡해요 지금?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고발이란 강수를 두면서 시작 때 잠시 보였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조치였을 뿐이라며 억지 고발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원 모셨습니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사실 법사위라고 하면 상원이라고 불리잖아요. 자, 최종 관문인데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회의만 열리면. 그래서 아마 마지막 결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민주당의 마지막에 퍼즐이죠. 검찰 해체와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것이 법사위가의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친 지금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저도 사실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온 다음에 하루 회의를 하더니 도저히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와서 간사를 맡아달라. 우리 당 대표 주장을 해달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당 법사위원장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요. 우리 국회가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부터 시작된 이상한 관행, 아주 못된 관행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발언권을 마구 뺏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질서 유지권 이런 걸 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한마디로 이런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 법사위를 추미애 위원장님이 더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회의 들어갈 때부터 오늘 작심하고 또 싸워야겠다 이러고 들어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 보통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해서 노트북에 피켓 같은 걸 잘 붙입니다. 우리가 그 어제 붙이고 있을 때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도 노트북에 피켓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걸 안 띄면은 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계속 띄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하시더니 떼라고 2번 말씀하시더니 바로 퇴장을 명하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어제 시작할 때. 근데 4명 중에 3명을 퇴장을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의원이 의원의 발언권을 막는다? 이거는 상임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범위를 넘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6선 위원장 5선 간사라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법사위에 잘 될 거라고 좀 기대를 사실 했었는데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간사 때보다 사실 더 지금 추나 대전이라고 맨날 기사가 나오는데요. 더 싸웁니다. 저는 이걸 그냥 양비론으로 싸운다고 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회의 잘못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국회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의원의 입을 막은 적이 있었나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정청래 대표가 처음 시작한 일이에요. 의원의 입을 틀어막아요. 경고, 퇴장. 그러면 상대 의원한테는 주느냐? 전혀 그쪽에는 경고와 퇴장이 없죠. 우리만 경고, 퇴장을 밥 먹듯이 합니다. 4명 중에 3명을 퇴장하라 그러면 누가 발언을 합니까? 사실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하고는 국회 때 오래
알고 지내는 그렇죠. 사이 아니세요? 사실은 뭐 오랜 관계고 제가 네. 작년에 처음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의장이 거의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추미애 위원장님께 꼭 국회의장 되셔라. 그래서 그 여성 최초의 정말 한번 국회의장 하시라고 제가 굉장히 덕담도 하고 했는데요. 저는 예. 정청래 위원장이 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을 추미애 위원장이 그렇게 안 하시길 바랬는데요. 오히려 정청래 위원장보다는 잘못된 국회 관행들은 고쳐주시길 바랬는데 제가 보니까 역시 민주당은 개딸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당 강성 지지층한테 예. 어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간사요. 여당 네. 지금 끝까지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시도를 할 건지 여당은 왜 이렇게 안 해준다고 보십니까? 여당으로서는 좀 버겁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로서는 뭐 이 간사라는 건 우리 팀 주장 뽑는 건데 예. 그동안 국회 관행이 우리 팀 주장 뽑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슨 호선이라고 분명히 국회법 50조 2항에 되어 있는데 무기명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법사위 간사를 뽑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소를 설치했다. 그런 일을 벌이고 뭐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부재의의 의는 발의거나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뭐 저희로서는 계속 주장을 할 거고요. 예. 뭐 간사 없이 한다 이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은 간사와 협의해서 회의 예. 일정도 정해야 되는데요. 이미 그것을 다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 22대 작년에 국회가 시작한 직후부터 민주당이 해왔던 행태입니다. 본회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현안이라 이거 좀 여쭤볼게요. 법사위 상황이기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서 청문회도 한다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정치 보복성이 있고요. 본인들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사법 파괴라고 봅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탄핵 빌드업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역시 그들이 늘 얘기하는 내란 그 몰이의 끝판왕이 결국 내란죄에서 확실한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 건이라도 무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죄 판결을 끝까지 받아내기 위한 압박 이렇게 보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까지 갈 걸로 보세요? 저는 계속 카드를 들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 카드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것을 밀어붙여서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또 하나는 역시 탄핵하게 되면 직무 정지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2순위가 사실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지만 여기 선관위원장이니까 예. 3순위인 이은구 대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노태학이든 이은구 대법관이든 민주당이 믿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 때 임명이 되었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 대행 체제를 원하고 있다 봅니다. 탄핵하면 바로 직무정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뜨거운 법사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도 다음 기회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면서 그 조건으로 비핵화 포기를 내걸었죠. 백악관이 하루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고요. 사실상 그 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외교수장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을 비핵화 포기라고 못 박은 지 하루 만에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며 사실상 김 위원장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백악관도 국내 언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세 차례 북미 회담을 개최한 사실을 강조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계속 열려 있다고 하는 등
북한의 제안과 반대되는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아놓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은의 제안은 트럼프의 의중을 떠보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회담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가 미국의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 밝히는 등 다음 달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재집권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타이레놀,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다 알려져서 임신부들도 복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태아의 자폐 위험을 높인다는 건데요. 의학계에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지만 당장 임신부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인해 타이레놀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During pregnancy can be associated with a very increased risk of autism. Don't take it. If you're pregnant, don't take Tylenol. 아세트아미노펜이 주성분인 타이레놀은 임신부들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해열 진통제로 안내돼 왔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위험성에 관한 안내문을 의사들에게 발행하고 안전성 라벨 변경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국적 제약사가 비싼 값에 약을 판다며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타이레놀은 그 대상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가 만드는 약입니다. 의도적으로 특정 약을 거론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괜한 불안감을 조장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임산부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들은 불안합니다. 제가 근종이 있어가지고 아플 때마다 타이레놀 먹어도 된다고 해서 그거 먹었는데 그거 보고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아까 방금 통화하고.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관련 근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한류 스타 전지현 씨가 드라마 대사 한 줄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극중 대사가 중국이 전쟁을 원하는 나라인 것처럼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실제 어떤 상황인지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중국 현지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중국 내 대표 한류 스타 전지현. 최근 온라인 스트리밍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드라마 속 대사가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극중에서 외교관 역할을 맡았는데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라는 대사가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 정식 방영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경로로 접한 중국 누리꾼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내건 업체들이 광고를 내렸다. 제품 불매 운동을 한다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현장은 달랐습니다. 전지현을 모델로 한 시계 브랜드 앞에는 전지현의 사진이 사라졌지만 드라마 논란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전지현의 대사에 대해 중국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베이징 시내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可能都有吧，可能他本身也没有说很在意这些。 불쾌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불매 운동에 대해선 선을 긋는 사람도 있습니다. 我一般都看产品吧，不会去注意代言人。 하지만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선 애국주의 성향의 누리꾼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这些行为已经不是说擦边这么简单了，他在公然的挑战中国观众、中国市场的底线。 중국은 온라인 여론을 강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지현에 대한 비난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한국 내 반중 정서를 관리하라는 중국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바닥을 드러냈던 강릉의 식수원, 오봉 저수지가 다시 가득 찼습니다. 수돗물도 이제 콸콸 쏟아져 나오니 속이 다 시원한데요. 일상이 마비되다시피 했던 강릉이 23일 만에 가뭄에서 벗어났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군부대 물탱크 차량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오봉저수지에 운반급수를 하던 임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75%를 잠궜던 수도계량이 밸브도 다시 풀었습니다. 이번에 그 물의 소중함을 정말로 새롭게 느꼈습니다. 물 전략에 적극 동참해준 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운영이 중단됐던 수영장엔 물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공중 화장실도 활짝 열렸습니다. 강릉에 내려졌던 가뭄 재난 사태가 23일 만에 해제되면서 달라진 풍경입니다. 최근 많은 비에 주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회복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때 저수율이 11%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주말에는 40%를 넘기며 수위가 110m 지점까지 올랐고 오늘 저수율은 60%를 훌쩍 넘었습니다. 140일 넘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제한급수가 해제되면서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틀어봤더니 이렇게 펑펑 잘 나옵니다. 식당엔 시판용 생수와 일회용 컵이 사라지고 정수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했던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물이 부족하다가 이렇게 풍족해져서 너무 감사해요. 전국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우리 물 건배해요. 네. 물이 아주 콸콸 시원하게 나오는 걸 보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무척 기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강릉시는 대체수원 확보와 생활용수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소했던 축제나 행사는 이번 주 내리는 비를 본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초보자도 쉽게 칠 수 있고 저렴한 이용료로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 요즘 인기인데요. 그런데 지자체 땅을 무단으로 점령해 영업하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철거 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버젓이 배째라 영업을 하고 있는 이 파크 골프장 실태를 현장 카메라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7차례 철거 명령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 대집행을 선언합니다. 보전 녹지 지역에 만든 불법 파크 골프장. 주인이 시 소유 땅에 진입로까지 깔았다가 철퇴를 맞았습니다. 10cm도 아니라 한 20cm 되겠는데요, 이거? 예, 이거 10cm 되죠. 진입로 철거 중에도 옆에서는 스윙이 한창입니다. 운동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거를 왜 없애냐고. 다음 달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 골프장도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행위자에게 부과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산책로와 푸른 녹지 공간을 시민들 품에. 지자체 땅에 지은 파크 골프장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곳도 있습니다. 지역협회가 갖고 있던 운영권을 지자체가 회수한 겁니다. 핵심 그분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계시니까 알력도 행사하시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좋아요. 인원이 분산되고 주변이 너무 깨끗하고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의 뿌리는 깊습니다. 이곳은 지자체 철거 명령으로 국유지에 지은 9개 홀을 철거했지만 여전히 잔디 관리를 하며 운영 중입니다. 이날만 세우고 지금 놔둬 다음에 것이 이번에 금지자 해가지고 지금 보류를 하는 것이고. 그럼 이게 허가만 받으면 바로 그럼 쓸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관리는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거고. 언제든 다시 쓸 수 있게 대비해 놓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개인 연습장으로 씁니다. 시민들의 공원에 만든 이 골프장은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1년째 무단 점유 상태입니다. 여기가 불법이라고 해서. 근데 왜 오시게 됐어요?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뭐 언제쯤 뭐 그러면. 시에서 이제 통보가 와야 되니까. 지자체 내 부서가 서로 미루는 사이 오늘도 영업은 계속됩니다. 실질적으로 대신 거기 때문에 행정조직행은 사실 저희가 이제 권한이 없어요.
불법을 방치하지 않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적이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 카메라 정성원입니다. 네, 2년 전에도 이랬는데 여전히 변한 게 없는 풍경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아예 간이 테이블까지 펼쳐놨는데요.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주차장에 테이블을 펴놓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일부 테이블에 소주병도 놓여 있습니다. 그제 오전 버스 2대를 타고 휴게소에 온 단체 관광객들입니다. 한 누리꾼이 술자리 사진을 올리면서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벌어진 휴게소를 가봤습니다. 취식과 음주를 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었지만 경고가 무색하게 술자리는 비일비재합니다. 시원해지는 가을철 주말 오전이면 더 잦아집니다. 경찰도 불러봤지만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너네가 뭔데 그러냐. 경찰분도 불러보고 했거든요. 경찰에서 와서도 특별히 뭐 하지 마시라, 드시지 마시라고는 하는데 법적 조치를 뭐 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 2023년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놓고 술판을 벌인 관광객들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우세요. 지우시라고. 우리가 수십 년에 해가 온 거니까 계속 밥을 먹을 거지만은. 휴게소 주차장에서 음주와 취식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자체 캠페인이나 계도 외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마지막을 기리는 자리가 어제 있었는데요.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파출소 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유족과 실랑이를 하다 갑자기 갯벌로 들어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석 경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복을 입은 남성이 국학봇을 들고 전망대에 오릅니다. 사고 당시 이 경사와 당직 근무를 함께했던 파출소 팀장입니다. 난데없이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당신 뭘 알아? 뭘 아냐고? 뒤늦게 상대가 유족인 걸 알게 되자 무릎을 꿇습니다. 누군데? 재석이 형이다. 네가 여기 왜 와? 네가 지금 왜 와? 재석이 최들이가 정말 죄송합니다. 유족들은 국학꽃을 던지며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장례식장에 와갖고 네가 한마디라도 했어? 미안하다 했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별안간 팀장은 국학꽃을 놓고 오겠다며 갯벌로 홀로 들어갔고 안전을 우려해 구조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경사와 함께 당직 근무를 했던 팀원 4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후 팀장을 비롯해 파출소장, 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지난해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기억하십니까? 사고 책임자인 아리셀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징역 15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쌓아둔 배터리에서 화염이 일더니 공장 안이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입니다. 지난해 6월 23명이 목숨을 잃은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모습입니다. 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리셀 총괄본부장인 박 대표 아들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 파견 근로자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잦은 인력 교체와 언어 문제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라고 했습니다. 사망자 유가족들은 징역 15년도 가볍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30년이고 50년이고 받더라도 내 마음이 안 내려가겠는데. 박 대표 등은 상당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하면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이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붙잡혔고, 경찰관이 불을 끄는 모습을 나체 상태로 태연하게 지켜본 남성. 알고 보니 방화범이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망치를 든 남성이 서 있습니다. 서행하던 차량은 남성을 피해 빠져나갑니다. 경찰이 망치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지만 남성은 망치를 흔들며 언성을 높입니다. 망치 잡아줘요. 알았으니까 내가 나 보호하려고 하니까. 계속 말을 걸며 남성의 주의를 돌리는 사이 뒤에 서 있던 경찰이 망치를 빼앗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남성은 60대 A씨로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기 아버지를 욕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주택가 건물 앞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바로 앞에 남성이 서 있는데 웬일인지 옷을 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발견한 경찰관이 소화기를 들고 진화에 나서지만 남성은 태연하게 지켜만 봅니다. 알고 보니 이 50대 남성, 불을 지른 방화범이었습니다. 나태 상태로다가 이제 우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날이 더워서 라이터로다 불을 하나 딱 이렇게 횡설수설 얘기했어요. 남성은 자신이 입었던 옷가지와 쓰레기를 태웠는데 다행히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해 방화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명령하자 30대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동승한 여성과 도망을 칩니다. 잡고 보니 구독자 16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였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검은 옷을 입은 남녀가 손을 잡고 다급히 뛰어갑니다. 달리며 등 뒤를 힐끗 돌아보는 남성. 경찰관이 남녀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찰에게 붙잡혀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순찰차에 태우면서 숨가쁜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경찰은 그제 새벽 3시 40분쯤 강남에서 음주운전 의심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남성이 모는 이 차량은 순찰차가 따라붙자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정차 요구를 받고도 12km 정도를 더 운전한 뒤 이곳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동승한 여성과 300m쯤 달아났다가 붙잡혔는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계속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남성 운전자는 구독자가 16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불러 실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동승한 여성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이 했기에 구속까지 됐나 봤더니 지난 1년 동안 무려 5만 8천 번을 허위 신고했다고 합니다. 많을 땐 하루에 7천 번씩이요. 700번씩이요. 외로워서 그랬다는데 경찰은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가정집 현관문이 열리자 계단에서 기다리던 형사들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 집에 사는 50대 남성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112 긴급 전화로 상습 거짓 신고를 해온 50대 남성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남성이 지난 1년간 112에 거짓 신고한 횟수만 5만 8천여 번, 많을 땐 하루 700번 넘게 112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을 죽이겠다, 감금을 당했다, 냉장고가 없어졌다 등 신고 이유도 다양했는데
경찰이 실제 출동한 횟수만 51차례에 이릅니다. 범칙금 처분과 출석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허위 신고를 계속하자 결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했습니다. 남성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소송 검토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외로운데 경찰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군기가 바짝 든 해군 사관 후보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시작했는데요. 온라인에선 할아버지 이건희 선대 회장의 젊은 시절을 빼닮았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짧은 머리에 전투복을 갖춰 입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우렁찬 구호로 경례합니다. 결의에 찬 모습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합니다. 대대장과 악수를 하며 큰 목소리로 군 생활에 대한 각오도 밝힙니다.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가진 지호 씨는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모자를 쓴 얼굴이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학창 시절 모습과 쏙 빼닮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호 씨는 지난 15일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입대 당시에는 어머니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원주 씨 등이 동행했지만 오늘 입교식은 후보생들의 가족이나 지인 참석 없이 언론에만 공개됐습니다. 지호 씨는 앞으로 10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뒤 11월 28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입니다. 함정 통역장교에 지원한 지호 씨의 군 복무 기간은 총 39개월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아차 싶을 때가 있죠. 앞으로는 24시간 안에 언제든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확 달라진다는데 우현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타를 많이 치는 편인데 자동 완성 기능 때문에 저절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게 써지는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는 오타도 많이 내도 상관이 없어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뭔가 중요한 카톡방이 있거나 그런 모임이 있는 톡방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니까. 카카오가 이용객들의 행동 데이터와 의견 분석을 토대로 대대적인 카카오톡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용객들이 실수로 친구나 직장 동료 등에게 잘못 보낸 카톡 메시지도 발송 24시간 이내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제가 동료들에게 광화문역에서 만나자고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오타를 낸 상황인데요. 제가 30분 전에 보냈지만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최종적으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표시와 함께 메시지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카카오는 올해 안에 채팅 미리 보기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답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바빠서 당장 중요하게 답장을 고민해서 못 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불가피하게 안익십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오는 10월 카카오톡 채팅 탭 상단에 챗GPT 탭을 신설하고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통해 보이스톡 통화를 녹음, 요약하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서울의 대표 명소 청계천을 누비는 버스. 자세히 보면 운전석도 핸들도 없습니다. 문제없이 잘 달렸을까요? 김승희 기자가 타봤습니다. 청계천 주변 도로 위 은색 미니버스. 정식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차량 앞유리 중앙엔 이 전방을 주시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요.
사이드미러처럼 생긴 이 라이다 센서는 빛을 쏴서 도로 상황을 인식합니다. 기존 자율주행 버스와 달리 운전석과 핸들이 없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전방 카메라와 센서만으로 정류장을 인식해 차선을 변경하고 멈춰서기도 합니다. 버스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시험 운전자가 동승합니다. 시속 한 20km 정도로 운행을 하게 되고요. 30km 이하로 달릴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버스와 동일한 속도로 운행을 하신다. 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계광장부터 청계 오가까지 순환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구나. 우리 손주들을 꼭 한번 경험을 해주고 싶어요. 새로운 전기차인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그거 운전사가 없는 걸 보고 어색한 움직임 무브먼트가 아니고 좀 스무드한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서울시는 무료로 운행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브라질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먼지 폭풍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강력한 위력에 건물 위 물탱크가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누런 먼지가 하늘을 집어삼킨 듯 시야가 뿌였습니다. 거센 바람에 건물 옥상 물탱크가 힘없이 날아가고 자동차 공장은 지붕이 뜯겨나가 설비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브라질 상파울루에 시속 100km가 넘는 먼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지하철역 지붕이 무너져 승객 1명이 부상을 입었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쳐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치는 등 전국적으로 최소 1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90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며칠간 이어진 고온 건조한 날씨로 땅이 바싹 말라 있었는데 찬 공기와 강한 돌풍이 밀려들면서 먼지 폭풍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이탈리아 북부는 폭우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10시간 동안 212mm의 비가 내린 세베소 지역에선 강 제방이 무너져 물이 범람해 마을과 도로가 잠겼고 차량들은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갔습니다. 한 독일인 여성 관광객은 캠핑장에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고 밀라노에선 학교에 고립된 어린이 300여 명이 수륙 양용차로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주요 기차역도 침수돼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기간 시설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베트남에선 차량이 주유소 주유기를 들이받아 큰 불이 났습니다.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던 남성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주유소에서 차 한 대가 후진을 하더니 그대로 주유기를 들이받습니다. 굉음과 함께 주유기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던 남성이 깔렸고 곧바로 불길이 치솟아 순식간에 주유소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놀란 사람들이 달아나고 깔린 남성은 화염 속에서 기어나와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현지 시각 20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기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뒤엉켜 서로 주먹질을 합니다. 한 남성은 막대기까지 휘두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흥분한 군중은 이를 제지하던 경찰까지 밀치며 격렬히 반항합니다. 현지 시각 19일 인도 뭄바이의 한 애플 매장에서 애플의 아이폰 17을 사려던 손님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직후 매장 측은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낮 도심의 한 야외 식당. 손님의 발밑에 가방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를 본 남성이 다가와 발끝으로 가방을 슬쩍 옮기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어들고 자리를 뜹니다. 현지 시각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손 대신 발을 이용해 가방을 훔친 도둑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절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지품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라는데요. 어디에 썼는지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6월부터 3개월간 특활비는 총 4억 6,422만 원, 업무추진비는 9억 7,83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특활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보니 외교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1억 5,800만 원, 가장 많이 썼습니다. 인사검증이나 공직 비위 조사 등 정보 수집 업무에도 9,7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위로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검증 땐 외부 인사들 만나 세평 듣느라 경비가 나간다며 위로금 대상은 취약 계층이나 국가유공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는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경비에 3억 5천여만 원이, 간담회 다가 비용으로 2억 7,9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대통령 기념품이나 명절 선물 구매비로도 3억 4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분기별로 특활비 집행 내역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보안상 이유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 주체와 장소가 거의 담기지 않아 감시나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순방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미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한국 동반자법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뉴욕에서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미 상하원 의원 4명과 만났습니다. 모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늦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동반자법 미 의회 통과를 논의했습니다. 조지아주 사태를 언급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미 의원들도 한국 동반자법 의회 통과에 힘싣겠다며 화답했습니다. 한국 동반자법은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해 별도의 비자 쿼터를 추진하는 법안으로 10수년째 미 의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동행한 만큼 한미 양국이 물밑에서 관세 협상 타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왜 여랑야랑이 나와요? 네, 신라 호텔이 11월 초 이 예비 부부 결혼식을 취소해서 논란이죠. 그런데 이 취소한 이유가 에이펙 기간 동안 시 주석이 머물기 때문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라 호텔은 지금 취소 이유를 정확히 안 밝히고 있는데 시 주석이 국내 올 때마다 신라 호텔에 묵긴 했다면서요? 네, 시 주석뿐 아니라요. 전임자인 후진타오 전 주석, 또 리커창 전 총리 등이 신라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왜 저기에 묵을까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 신라 호텔이 청와대의 영빈관 역할을 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 때문에 선호한다고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왜 시진핑 주석 머물 호텔만 결혼식이 무더기로 취소됐냐, 과잉 의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은 정부가 호텔에 압박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자, 민주당 법사위원들 무슨 조건일까요? 네, 바로 오빠의 조건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오빠 발언이 논란이죠. 민주당은 별거 아닌 그냥 오빠라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비합니까? 윤석열 오빠면 오빠고 동생이면 동생인데 뭘. 세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이가 많으니 오빠 맞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 오빠가 아니지 않냐 따졌습니다. 사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호칭을 멋대로 사용해 동료 의원의 주체성을 깎아내리고 이 오빠 단어가 미묘하긴 하죠. 네, 지난해 일인데 기억나시나요? 이 민주당도 오빠란 단어에 예민했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검사하고 장시호하고 오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오빠 동생하고 사적인 대화 나누고 사적인 관계하고.
정치권에선 상황 따라서 이 오빠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요. 자, 대통령 취임 뒤에 첫 추석 명절 선물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 공개했죠. 바로 시계와 수산물, 그리고 우리 쌀입니다. 먼저 탁상 시계부터 보실까요? 이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대통령의 한 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뭐 좀 특이한 선물도 있어요? 보니까요. 전국 8도 각지 수산물을 공수했고요. 쌀은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에서 재배된 품종입니다. 처음으로 산업재해 유가족에게도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 대통령 변호인들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비판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부원장을 변호했었죠. 항소심부터는 지금 보이는 저 신할찬 변호사가 주로 활동했는데요. 같은 변호인단이었던 두 사람, 어제는 국회의원과 증인으로 청문회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적절한 조사입니까? 보지 못했던 일이긴 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는 장소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유동규 씨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김용 전 부원장 무죄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김 의원 지금 위치는 달라졌는데요. 네, 이게 또 가장 달라졌죠. 과거엔 김 전 부원장의 개인 사비로 고용됐던 변호인이었다면 지금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야당에선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변호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김용 씨 있는지 없는지 만들려고 청문회 하려고 하셨습니까? 청문회는 대통령 측근의 변론장이 아니라 세금값 하는 검증의 장이어야겠죠.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많은 양의 가을비가 오겠고 서울 낮 기온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충청과 호남에 최대 100mm 이상, 수도권 등 중부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고요. 중부에는 시간당 30mm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을비가 잦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엔 남부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 기온 24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남부는 광주 30도, 제주 32도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